세계와 K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문희정 평론가, 일레아 교수,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선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외신들이 바라본 대선, 또 당선인한테, 이 대통령한테 놓여진 외교 현안 위주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 질문 드려볼게요.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결론 났지만. 네. 뭐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고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외신들 보고 있었거든요. 외신 보고 오셨군요. 예. 근데 진짜 외신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게 거의 대부분 홈페이지의 맨 앞면에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부터 꽝꽝꽝꽝 계속 때려대면서 예, 분석 보도들을 계속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실 저희의 관심사는 뭐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지만 중요한 건 디테일하게 과연 네. 몇 퍼센트 득표율. 그렇죠. 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뭐 살짝 조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다. 네. 알파고도 보셨죠, 다? 아예 물론이죠. 물론 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개표율 3%였을 때였는데 네. 김우수가 충격받았죠. 중요 받은 거 아니고 여론조사하고 결과가 다를 수도 있나 보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갑자기 이제 다시 여론조사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0시, 11시 넘어가면서 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출구조사도 그렇고 결론 날 때까지 초반에는 그 김문수보가 훨씬 앞서는 모습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네. 참 죄송합니다. 지역별로 찍어보면서 제 욕한 지역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지 마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제 개표 또 대선 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재밌게 봤죠. 일단은 출구 조사보다 조금 못된 결과는 조금 맞아요. 아쉽긴 한데, 네, 근데 절대 숫자로 보면 더 재미있는 숫자가 맞습니다. 나와요. 절대 숫자로 역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숫자로 봤어요. 그래서 득표율로 봤을 때는 득표율로 득표수로 봤을 때는 수로 봤을 때, 사람으로 봤을 때, 절대 숫자로 봤을 때, 네. 그게 의미가 아주 크죠.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자, 49.42%로 당선이 됐습니다. 출구조사 때부터 외신이 계속 타전을 했더라고요. 네. 평론가님. 네. 긴급 타전했습니다. 뭐 네. 저희 왜 내란 그리고 불법 계엄 그 당시부터 한국에 대한 외신의 관심이 계속 지대했잖아요. 맞아요. 사실 6개월 그 과정 중에서 외신들이 살짝 지친 부분들이 그 시기도 있었지만 그 끈을 놓지 않고 그 보도를 계속 거의 우리 거를 이어왔어요. 좀 국내 소식처럼 전해주는 네. 외신들이 많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요. 예. 그리고 사실 이미 일찌감치 그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하던 그 순간부터 아예 당시 이재명 대표를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소개한 외신들 꽤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단독 인터뷰한 것도 워낙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걸 마무리 짓는 분석 보도들 그리고 향후 전망. 그러니까 특히 이제 외신들이다 보니까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한국이 당면한 외교 과제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하나가 미중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인데 그 과정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 사이에 한국이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짚었고요. 뭐 내부적인 문제로는 지금 한국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양극화돼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숙제다. 이런 식으로 다 짚었습니다. 이게 외신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외신 분석 중에 눈에 띄었던 거 있습니까? 이제 전 중동 언론을 봤는데 중동 알자지라 또 나왔더라고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까? 웬만큼 유력한 언론사에 저도 나왔고요. 근데 예, 예.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네. 일부 부분이 생략된 채 나와요. 예를 그래요? 들면 이번 선거 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떤 정당 어떤 진영의 후보인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어떤 친형, 어떤 후보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세력의 후보인지가 안 나와요. 아, 안 나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영어로 된 언론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랑 같은 당이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내각이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응호 측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예. 중동 언론 그 부분이 안 나와요. 빼고 합니까? 예. 그냥 김문수, 그냥 이재명 후보. 그 정도로. 그러면 의미가 있나? 의미가 없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건들의 어떤 부분들을 필터링하고 보내는지가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6개월 동안 한국이 이제 너무 혼란스가 있었다. 한국인들이 이 혼란을 없애버리자는 결심을 했다라는 식으로 살짝 이제 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여기서 이 혼란은 아마도 비상계엄 다음에 있었던 시기를 의미하는 거고 어느 정도 심판을 했다는 거를 이분들도 알고 있는데 쓸 때는 좀 약간 자제하면서 그렇죠. 쓰고 있다. 아마 중동 어떤 특성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좀 외신 중에 좀 뭐 기억에 일단- 남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보는 게 러시아 외신이랑 그렇죠. 또 일본 외신 맞아요. 많이 보는데 맞아. 러시아는 일단 지금 당장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 대한민국의 대선보다 러시아 국내적인 뉴스가 훨씬 더 큰 게 있어서 거기는 다 저쪽으로 쏠리고 있고 러시아 국가 정보과 국가 언론사는 대부분 말 그대로 팩트만 전달했어요. 거의 한 단락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언급 정도였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선됐다 이 네, 정도만. 뭐 네. 선거였다, 이재명이 이겼다, 뭐 6개월의 혼란이 끝났다 그 정도고. 똑같네요. 근데 진보 중국하고. 언론에서는 그보다 조금 또 이제 자세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고,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가 달라질 것 같고, 북한도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가까운 관계이다 보니까 이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일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 정말 많이 봤죠. 요거거든요. 일본 니혼 계자이 신문인데 일본에서는 특히 정권 교체를 좀 우려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대놓고 우려했죠. 예. 예. 네. 그 윤석열 꿀 전 먹었는데 그동안 꿀을 먹었는데 꿀을 뺏기게 생겼으니까. 예, 저희가 흔히 꿀빤다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진짜 꿀을 쪽쪽 빨던 지난 3년 아니었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번에 그 지난해 비상계엄, 그 불법계엄 때부터 일본이 가장 우려했던 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결국 시민들이 그 민주주의를 회복해냈다. 이런 거에 포커싱을 맞췄다면 일본 언론은 계속 이거 한일 관계 어떻게 한일 관계. 친일 윤 정권 다음에 분명히 그 사람이 계엄을 일으켰기 때문에 분명히 그 반대 세력이 대통령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에 대한 불매 운동이 또 일어날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이런 얘기만 계속 해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사실은 대선,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애써 아니야 그래도 지난 3년간 그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불매 운동이 예전처럼 막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르진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 언론을 보면서 큰 틀에서 하나 반드시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게 네. 뭐냐면 일본은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늘 한일 관계에 그 잘되고 경색됐다, 최악의 상황이다, 또는 관계가 좋아졌다에 그 포커싱을 어디다 맞추냐면 한국 정권에 맞춘다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랬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경색된 거고 한국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양쪽이 상대가 있는 건데 그쪽에서 정권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거는 조건 변해서 그래요. 러시아도 그래요. 다 자민당이잖아요. 자민당이 100년 넘게 했잖아요. 네. 예,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일본이. 예. 뭐 그래서 독재가지. 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독재 맞죠. 계속하니까, 예, 일본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도 일본이 계속 대화하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불매 운동을 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에서 왜곡을 계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 맞습니다.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내에서 그 극우 신문이라든지 극우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혐한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당연한 대응의 차원에서 반일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건데 그거는 앞에 거는 쏙 빼버리고 한국 내에서 일본을 적대시한다라는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교 정상화 이후 사상 최악의 관계야라는 식으로 늘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정권 들어서면 항상 일본 정부와 언론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시동을 지금도 걸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사이트에서 한 일본 사이트인데요. 온라인 투표를 실시를 했는데 재팬 코리아. 예, 재팬 코리아에서 했던 건데요. 한국 대선이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아서 49.1%, 영향이 없다가 23.6%. 일본이 사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뭐 들어서. 물론 인터넷에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우리가 그렇죠.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일본은 아까도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한 정권이기 때문에 옆 나라가 계속 바뀌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일본 제가 봤을 때는 딱히 일본이랑 사이가 나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마지막 3년 동안 너무 크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올바로 세워져 있는 거겠지.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빠질 거라는 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편향적이어서 우리는 너무 이게 네. 기울였다가 지금은 이게 바로 세우는 돌리는. 그런 과정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주위 옆에 보면 사실 북한도 그렇고요. 뭐 러시아, 중국, 일본도 사실은 자민당이 그냥 쭉 그냥 하고 있잖아요. 우리 빼고는 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일당 독재나 권위주의라 해야 되나? 그렇죠. 그냥 잘 안 바뀌는. 아 진짜 네. 속된 표현으로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네, 우리가 정말 우리만- 정신줄 붙잡고 살고 몇 있거든요. 년만 계속 네. 정부끼리 상황인데 이 주위의 모든 대부분 나라가 한 그 정치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참 놀랍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또 새롭게 정권이 바뀌었던 상황이고, 자 일단 대통령 됐습니다. 6시 21분을 기해서 대통령 됐는데 한미 관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파고 트럼프하고 통화하겠죠? 저는 사실 이거 그동안 제가 이거 다른 사람 못 봤는데 제가 걱정된 거 뭐냐면 네. 트럼프랑 관계를 망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당선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에 있었던 이제 교포인지 아니면 한국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 많았거든요. 네. 예, 그분들은 한국 분인데 근데 또 대선이 미국에서 치러질 때 트럼프 캠프에서 일을 했군요. 예, 미국에서 일했고 왜냐하면 트럼프는 또 결론적으로 뭐 한때는 숫자는 20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가 네네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거 표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들의 제가 대다수랑 만났는데 대다수보다 전체가 이제 김문수 후보라만 찍었던 걸로 제가 보여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그분들이 그 캠프에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를 사전에 어떤 식으로 이 생각들을 심어줄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걱정된 거 뭐냐면 이 언젠가 이제 트럼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이 있겠죠. 만나겠죠. 뭐 올해나 내년이나 무조건 있을 건데 그 캠프에 있는 분들 때문에 제3의 젤렌스키 트럼프 아니면 남아공 트럼프에다가 한국 트럼프 회담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약간 예.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예, 거죠? 미리 말씀 그 좀 사전 준비들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제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보다 비즈니스맨이고 정치적인 감각보다는 지인들이 은근슬쩍 기싸움으로 했던 말들에다가 더 많이 넘어가신 분이니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건 약간 미국의 특징인데 미국에서 정치인 중에서는 미국 교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라든가 정치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제 빅터 차라는 그렇죠. 사람인데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치색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 보수 쪽이에요. 예, 진보 쪽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그런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가 아까 알파고 한 것과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정보를 트럼프에게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사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식의 방해 공작이 어마무시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네. 유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뭐 그들은 늘 우리 편 진보 시민들의 편이었던 민주 시민들의 편이었던 적은 없어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한국 소위 정치권에 발닿아 있다는 대부분의 사람들, 교포라는 분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나마 좀 희망을 꿈꿀 수 있다는 건 문재인 정부 당시 그 북미 정상회담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죠. 우리 내부에 있고 그 끈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는 또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민주당하고 우리 민주당하고 우리나라 공화당, 미국의 공화당하고 이렇게 관계. 같이 네. 오빠락이에요. 맞아요. 노무현 네. 대통령 네. 때도 신기하죠.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거기가 그때 트럼프. 트럼프였고 네. 또 달리 갔다가 다시 또 만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래서 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쁘게 또 부정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우리 알파고는 이제 걱정하는 차원에서. 걱정해서 아 그리고 걱정되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네. 교포분들 말하는 거 아니고 한국인이에요. 그렇죠. 한국인이 보는 거죠. 한국인인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분들 한국인이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시잖아요. 아니 강조하시는데 한국의 국익을 먼저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한국인이라면 네. 예. 통화 언제쯤 할까요? 평론가님? 일단 빨리 할 오늘 것 중으로 같은데? 하지 않을까요? 근데 네네. 시간이 뭐 모르니까. 빨리 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오늘 일정이 없다고 하긴 하던데요. 네. 일정 없다는 게. 그냥 이란에서도 연락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중요한 게 빨리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별로 유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은 굉장히 할 말이 있거든요. 요구 사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 일방적으로 뭔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화 통화는 저는 늦어도 상관없다. 최대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안 네. 해도 된다. 문제가 지금 미국하고 특히 무역 협상 관련해서 모든 국가에게 4일까지 최상의 제한을 제시하라 이렇게 사안을 보냈는데 4일이면 내일이잖아. 오늘 아니야? 그렇죠. 그 다 미국 된 거잖아요. 시간 미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오늘 내일로 지금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어쩌면 통화는 좀 더 늦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계속 핑계를 대야죠. 아이고 저희가 오늘 새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뭐 모른다고. 예, 현안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저희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시간을 늦춰야 된다. 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입니다. 이것도 아마도 통화 때 얘기를 성격상 할 수도 있어요. 진짜 트럼프. 트럼프는 할 거예요, 예, 트럼프가. 할 다이렉트로 수도 하죠. 있다. 바로 한다고 바로 봅니까? 하죠. 저는 바로 그러니까 트럼프의 우리가 알잖아요. 어느 네. 정도의 트럼프 스타일을. 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래도 약간 조금 안심을 갖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이 그렇게 섣부른 판단을 내릴 사람은 아니에요. 아하. 굉장히 이제 협상이라든가 이런 상대를 잘 읽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미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꼼수에 이런 미끼를 삼키지 않을 거예요. 잘할 거다. 알파고는 아닌 듯한 인상인데요. 맞아요. 어떻게 아 보세요? 트럼프는 좀 예상 불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는 그렇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엊그저께까지도 이제 외국인 영병들이 시리아에서 졸사하면 우리는 시리아 그 경제 제재를 풀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아니야 시리아가 지금 그 외국인 영병들 잘 관리하니까 봐줘야지. 그래서 경제 제재 풀어줬어. 이거 말이 다 달라요. 예.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요. 예. 사실 이걸 이제 역이용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실용주의이기도 하고 저는 가장 이제 무서운 게 윤석열 때 보면 실용적인 것보다는 그냥 휩쓸려 갔던 거 이념적으로 휩쓸려 갔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본인 이념이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그게 사실은 잘못된 외교의 시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확실한 건 이재명 대통령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건 지금 교수님도 그건 말씀하셨지만 확실해요. 저희 그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정치적 언사를 하지 않아요. 네. 아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딴 식의 표현 절대 하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일반 이제 정치인들의 문법이라고 하는 그 문법을 따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알고 알고 있을 계시기 겁니다. 때문에 네. 네, 그 걱정을 하지 않는데 다만 다만 그 이제 주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한 명 바뀌었을 뿐이다. 예, 저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러니까요. 대통령 한 명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한 명 바꿔놨으니까 이제 손 놓고 우리가 다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안 거 된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 이재명 대통령은 믿습니다만 사실은 과연 얼마만큼 그 민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으쌰으쌰 해줄 것이냐. 예, 저는 그 부분은 여전히 살짝 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뭐 네. 계속적으로 자 그리고 남북 관계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 생각이 같기도 한데 선거 기간 동안 북한에서 움직임이 별로 없었거든요. 도와준 거죠, 전략적 인내. 도와준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 보기에는 가격을 올렸어요. 뭘 올렸죠? 몸값. 미사일 날릴 거라면 이제는 2배 주셔야 돼요. 2배 없는데요. 그럼 미사일 안 날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안 해줬구나. 네. 아니 북한이 생각해봤습니다. 진짜 북한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선거 치르는 기간 또 제만 느낌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움직임이 네. 있다면 그거는 사실 한국 정치에 관여를 하는 모양새 본인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네. 모양새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북한은 한국과 통일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본인들도 고생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야지 유리한지를 판단을 했을 북한 거고. 헌법을 바꿨어요. 네, 이제 바꿨습니다. 통일하는 다른 나라다. 네. 각자 다른 나라다. 이렇게 북한을 바꿔버렸는데 선언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한 관계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정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더 힘들어진 건 맞아요. 예전에는 그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대놓고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왜냐하면 북한도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서는 본인들 헌법을 그렇게 공포해놨는데 네. 그걸 뒤집어 엎는 걸 위원장이 바로 한다?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그냥 외교 관계 하듯이 접근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유리한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입장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예. 자, 뭐 북미 회담에서 우리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안 그랬는데 사실 좀 소외된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등등.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 다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수많은 이제 그 토론이나 아니면 연설들을 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었고 이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뭐냐면 경제 정책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데 사실 한국 경제대가 암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히 모든 거 이제 부동산 시장에다가 몰빵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스톡 주식 시장도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가게를 열기에 너무 겁이 나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도 높고 그리고 야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래서 시장이 너무 꽉 이렇게 멈춘 상황이에요. 이건 진짜 안 좋거든요. 사실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빠서 아니면治安이 안 좋아서 이런 저런 것 때문은 아니에요. 살기가 진짜 제일 좋은 나라는 제 보기에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1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왜 헬조선 왔냐면 노력해도 그 노력의 결과를 못 받을 거에 대한 이제 좀 약간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이제 당선인이죠. 대통령이에요. 지금 당선인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맞아. 당선증 받은 후보 대통령. 맞아. 왜냐면 조기 선거예요. 지금 대통령. 네.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제 보기에는 한국이 진짜 레벨업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제 보기엔 제일 큰 문제는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경제. 네. 경제가 더 중요하다. 네. 북한 얘기 이제 질문 드렸는데 경제가 더 중요하다. 자, 북한 얘기는 어차피 왠지 예. 잘 될 거예요. 잘될 거라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관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아마 탄도 미사일, 핵무기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네. 한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였을 때는 북한에 대한 스탠스나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네. 이런 외교 노선이 뚜렷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외교, 북한에 대한 외교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또 많이 다를 거니까. 네. 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외교가 달라져야 하는 게 러시아가 그 옛날 문재인 때 러시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의 컨셉으로 지금은 러시아 접근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가 무슨 북극 항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섣불리 이거는 중장했다가 아주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엮여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노선이 돼버렸어요. 원래는 맞아요. 서로 다른 노선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신중하게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제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좋은 찬스가 뭐냐면 이제 미국이 북한이랑 관계를 뭘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동이 난리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중동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약간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2026년, 2027년부터는 북한 문제를 이제 거론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그때는 누구랑 같이 일해야 돼요. 지난번처럼 또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할 건데 그 또 다른 운이 뭐냐면 이거 진짜 운인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2027년 이후로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 없어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5년 전에 야심이 많고 나 뭘 하겠다고 하는 시진핑 대통령 주석의 그거 이제 좀 약간 이제 없어지기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강력한 중국 좀 약간 뭔가 야심 있는 중국보다는 이제 전환 시기에 들어가는 중국이 있을 때는 아마 한국 대통령의 좀 외교할 수 있는 전략 시야 뭐라 그러나 스펙트럼 더 넓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약간 운이 좋은 편이긴 해요. 자, 한중 관계 얘기 좀 해보죠. 말씀 나왔으니까요. 네. 3년간은 안 좋았습니다. 뭐 미국 윤석열 정부 미국 일본 편을 들어 편향된 입장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재명 정부하고 좀 한중 관계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뭐 지금 알파고는 좀 좋아질 어떤 상황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2027년 이후에 시 주석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저도 네. 몰라요. 그리고- 그거는 예상하기 어려워요. 네, 2027년이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라고 지금 미움이 국제적으로 너무 나온 커요. 예, 네. 그 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중국 쪽에서 먼저 이재명 대통령한테 손을 내밀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가 더 급할 것 같은데 되게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은 중국 중국이 쪽에서 필요하죠. 예, 한국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 네. 돼버렸어요. 그래서 윤석열처럼 친미 일변도만 아니어도 중국 입장에서는 감지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국에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 운신의 폭은 저는 훨씬 넓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제 올해 10월 말인가 그때 경주에서 에이펙이죠. 네, 네. 포럼이 있을 건데 그때 시진핑 주석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가능성 할 가능성이 높죠. 높다고 봐야 되겠죠. 높죠. 예. 예. 저 에이펙도 중요합니다. 이게 참 급하게 돌아가는데 예전에 잡혀 있던 거고 경주 에이펙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만날 안 그래도 것 왜냐면 같죠. 그동안 너무 멈춰 있었기 때문에 할 건데 저는 2027년 원래 그 대만을 칠 거라는 연도로 저도 예전에 여러 그 잡지나 시사지에서 많이 봤었는데 근데 2027년에 칠 거라면 그 칠 수 있는 사전 단계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전문가들이 중국이 연기했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2017년 치려면
어느 정도 2025년에 이거 해줬었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다. 이거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다고 한 얘기는 그런 거기에 있어요. 측면에서. 예. 알겠습니다. 에이펙도 한번 잘 준비를 해가지고 아마 새 정부가 할 일이 많습니다.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에이펙 잘 돼야 되는데 걱정스럽네요. 잼버리 이런 거 망한 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망설스러워. 잼버리 진짜. 쫄딱 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잼버리. 사우디에서 공주가 왔었어요. 참 지난 정부 얘기하면 뭐 끝도 없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 탄생했습니다. 뭐 여기 저희 세계학 K는 외신을 좀 주로 다루는 코너지만 우리 세 분한테 새 정부한테 바라는 점 하나씩 말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부터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해라. 네. 그 얘기 맨날 구호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재명입니다. 뭐 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그 행정가로서 보여온 능력에 대해서 사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철저하게 당원들의 정당으로 완벽하게 탈바꿈시켜 놓으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 다 이재명처럼 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냥 이재명처럼 해봐라. 해주십시오. 와, 자 알파고도. 저는 이제 우리는 마지막 3년간 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갈등이 더 심해졌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그리고 예전에 아무리 좌측에서도 우측에서 데모 있어도 누가 가서 법원을 난입하지는 않았잖아요. 없었죠. 이거는 물론 이제 난입했다는 사람들의 그 자체가 너무 비난받을 일이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나라 분위기가 갈등이 너무 심해졌는데 어차피 정규제 주필이라는데 좀 좋은 관계가 이제 현적 구축됐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의 씨앗으로 잡아가지고 좀 약간 사회 통합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많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갈등 제일 심한 나라들 중에 하나는 한국이에요. 안타깝게도. 그것도 과제입니다. 과제.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저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다 둘째치고 가장 큰 첫 번째 문제는 사회 통합이고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여태까지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정도의 너무 갈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유럽에 거의 그 정도예요. 그게 안 좋은 상황이기도 네. 하고 이게 이것만 어느 정도에 봉합하면 경제도 뒤따라서 올 거고 그 경제에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역량으로 보여주시면은 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희정, 일리아, 알파고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